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운동본부 박종석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정도 됐는데요. 오늘 책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자본주의의 원리,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것을 심도 있게 방송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줬던 방송을 책으로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출판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밤낮으로 일을 하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돈은 잘 모아지지 않고 내 자산은, 금융자산은 이렇게 불어나지 않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빚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세계 32명의 석학들이 밝히는 자본주의의 비밀. 여기 이 책은 조금 자본주의의 민낯을 말하지만 저는 또 자본주의의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찍고 시간이 되면 또 자본주의의 좋은 점, 제가 또 책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좋은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공산주의는 거의 사라지고요. 그런데 오늘 자본주의의 단점, 민낯에 대해서 이 책은 신랄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돈에 관한 진실. 인류의 역사 500만 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은 23시 59분 56초. 자본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이다. 중요합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대표적으로 기업이죠.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근본 목적은 이윤 추구예요. 사회봉사가 아니라.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잘 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이윤 추구예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묘사된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주의에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다. 우리는 과연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역사가 교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면서 무엇이 나타났고 무엇이 사라졌을까? 자본주의 작동 원리는 무엇이며 경쟁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인류가 경험했던 그 어느 체제보다 엄청난 부의 생산 능력을 보여준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한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길 잃은 자본주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프롤로그인데요. 우리를 가장 우울하게 하는 소식 중에 하나는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다. 그렇지 않아도 얇은 지갑을 바라볼 때 이런 뉴스를 들으면 짜증부터 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1천조를 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는 당신의 부채도 동시에 늘었다는 의미다. 돌이켜보면 열심히 살아오지 않는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빚은 늘어나만 가는 것일까? 경기가 침체됐다는 말은 이제 별 충격도 주지 못할 정도로 흔한 이야기가 됐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품고 살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는 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저 희망 상황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는 절대로 쉽게 호전될 수가 없다. 경기 침체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좌절할 만한 일이겠지만 바로 이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왜 그럴까 하는 점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정과 행복을 원하는데 왜 정작 세상은 우울하고 피곤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자본주의의 진실을 알아야 할 첫 번째 이유이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복잡한 경제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론을 배우는 것도 아니다.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이다. 그렇죠.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어리석게 바보처럼 살지 않고 이런 사상과 이런 경제 체제에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또 부자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지난 2011년 9월 젊은 청년들이 뉴욕 증권거래소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침낭과 텐트까지 준비한 그들은 노숙을 하면서 시위를 이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시위는 그저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이 불평과 불만을 표출한다는 것만 여겨졌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이들의 시위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파급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만 900여 개 도시, 전 세계 80여 개 나라, 1,500여 개 도시에서 동일한 구호를 외치는 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시위 참여자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 교수,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 등등등. 직업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 그들이 함께 외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전 세계가 1%가 99%의 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99%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삶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으며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있다. 이 매뉴얼 월러스틴 에일 대학교 석자 교수는 이 시위를 두고 현대 자본주의의 몰락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근본적으로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는 자본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할 체제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던 사람들, 우리의 이웃에 불과하던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근원적으로 부의 집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넘어 자본주의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와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직장인과 소상공인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전월세 재계약을 할 때마다 치솟는 임차 가격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것은 예산일이다. 201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013년 현재 평당 900만 원까지 올랐다. 현 금융기관에서 20대에서 50대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축으로 목돈을 모으는 것이 과거보다 힘들어졌다. 39.6%,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심리적 발탈감이 심해진다. 30.3% 답했다.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일부 좌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식 당시 자본주의는 길을 잃었다고 단정하고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그것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에
그것이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며 세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의 미래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를 몰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는 큰 불편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신의 지갑, 돈과 통장, 당신이 가입한 금융상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 당신이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과 이자, 이 모든 것에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모르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겠다는 것은 아무런 불빛도 없는 깊고 어두운 터널에서 아무 방향으로나 뛰어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을 밝혀줄 불빛이 없으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상처가 생긴다. 이것이 그냥 상처만 생기고 마는 일이라면 상관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칫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사회, 바로 그곳이 당신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이다. 자본주의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돈에 관한 비밀이 있다. 감춰진 진실은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고 아무리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는다. 경제 기사를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진짜 필요한 실물 경제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내가 잘 모르니 아이들에게도 세상을 똑바로 보는 안목을 길러줄 방법이 없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도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걸까? 중요한 질문이죠. 월급은 잘 오르지 않는데도 물가는 왜 내려갈 줄 모르고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걸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금융위기가 생겨나는지, 왜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 이 힘겨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게 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판단할 능력이 생길 것이다. 지난 1년 6개월간의 대장정 속에서 기획, 취재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작은 돈이란 무엇인가? 왜 학교에서 경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됐다. 이 물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10년간 약 1천여 권의 경제학 서적을 섭렵했다.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리인 자본주의를 취재해 보기로 했다. 자본주의의 발상지인 영국과 자본주의를 꽃피운 미국으로 가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 현재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었다. TV 속 영상으로만 보여주기에는 부족했던 내용들이 이 책에서 심층적으로 보완됐고 훨씬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돈에 관한 지식, 자본주의의 비밀을 이 책에서 낱낱이 밝혀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자본주의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담당 PD 정지인이네요. 이분을 알면 정지인 프로듀서는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EBS 24에 했고 2008년 방송 되자마자 부모와 교사,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격찬을 받았던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로 한국 PD 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 그의 많은 상을 수상했다. 이듬해 2009년 출간한 아이의 사생활은 자녀교육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다큐 자본주의 한국대상, 한국방송대상, 국무총리 표창 등 10여 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계속 읽어봐야겠어요. 읽고 나서 우리가 이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례표 파트 1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 비밀 1.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2. 은행은 있지도 않는 돈을 만들어낸다. 3.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찾지는 않는다.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5. 인플레이션의 거품이 꺼지면 금융위기가 온다. 6. 내가 대출 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 7. 은행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대출해준다. 달러를 찍어내는 FRB 민간은행이다. 이게 중요한데요. 파트 1이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 돈은 빚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빚지는 일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배운다. 빚이란 남의 돈이기 때문에 빌렸다면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하고 빚 없이 스스로 번 돈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꾸려야 한다고 배운다. 심지어 많은 현인들은 이 빚이라는 것을 악과 동으로 보기도 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미국 최초의 위대한 작가라고 불렸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근면은 빚을 갚고 자포자기는 빚을 늘린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자포자기란 인간들이나 빚을 진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르다. 빚은 선이다. 빚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 입장에서 빚이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빚이 있는 사람은 착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빚 권하는 사회이다. 빚이 없으면 새로운 돈이 더 이상 창조되지 않고 돈이 창조되지 않으면 자본주의도 망가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1.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소비 활동을 한다. 자급자족도 아니고 물물교환도 아닌 이상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돈을 주고 산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소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소비 활동이 타격을 입을 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물가가 상승할 때이다.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그에 반해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일상에서의 괴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푸념처럼 도대체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지는 않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반대로 물가가 내려가면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기대를 품기도 한다.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물가는 유동적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물가는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현실에서는 절대로 물가가 내려갈 수 없다. 짜장면의 예를 들어보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15원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 4,000원, 5,000원 내야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50년 동안 무려 300배 이상이 올랐다는 이야기다. 그러는 동안 짜장면의 가격은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 간혹 소비자 물가 안정 또는 소비자 물가 하락이라는 신문 기사가 게재되기도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는 몰랐던 물가가 내려가고 안정세를 취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돈의 흐름이 막혔을 때나 생기는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수요가 둔화되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면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짐으로써 서민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국 소비가 둔화되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소비 둔화에 따른 물가 안정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줄일 수 있지만 아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에 나온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렇다면 왜 자본주의에서는 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것일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학창 시절 물가가 결정되는 원리를 배운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에 관한 법칙이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지만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는 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하향하는 모양새를 띈다. 생산자는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리면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비싸지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싸진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짜장면 값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한다는 것은 결국 50년 전부터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해 왔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급이 정말 부족할까? 팔리지도 않는 물건들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경우도 수없이 많지 않은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 것일까? 우리 일상에 비춰보면 이것도 이해가 쉽지만은 않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이 돈이 많아서 계속해서 뭔가를 사들인다는 말인데 우리의 경쟁 생활이 그만큼 나아졌다는 의미일까? 월급이 다소 오른다고 해도 물가 또한 오르기 때문에 크게 생활이 나아지거나 많은 소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말이다. 결국 우리는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현상을 결코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렇다면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말인가?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비밀은 바로 돈이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중요한 거예요. 돈의 양이 많아졌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른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 무엇이든 양이 많아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게 마련이다. 10명에게 10개의 빵이 주어졌다고 하면 빵은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명에 단 한 개의 빵밖에 먹을 수 있으니 그 빵은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고 따라서 가치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10명에게 1000개의 빵이 주어지면 어떨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나에게는 빵이 많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빵 한 개를 과거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빵의 양이 많아지면서 빵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결과적으로 물건값이 오른다는 결론에 이른다.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빵의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아도 과거에는 1,000원을 주고 사던 빵을 이제는 5,000원을 주고 사야 한다.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보십시오. 2000년 전에 3,000원 주고 고등어 한 마리를 샀어요. 2002년에는 3,000원인데 조금 줄어들었네요. 2004년에는 더 줄어들고요. 2006년에는 더 줄어들었네요. 2008년에는 더 줄어들었네요. 2010년에는 거의 꼬리만 남았네요. 물가 상승에 대한 고등어 가격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에 3,000원으로 고등어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면 2010년에는 3,000원으로 달랑 고등어 꼬리밖에 사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곧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의미예요. 돈에 너무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금값을 보면 물가 상승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1970년 1,0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금 2028온스를 살 수 있었지만 하지만 2012년 2월 현재 금 시세는 1온스당 1,738달러, 1,000달러를 가지고 있어 봐야
1온스도 되지 않는 0.58온스의 금을 살 수 있을 뿐이다. 가격이 무려 48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곧 돈의 가치가 48배나 떨어졌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 모든 것이 다 통화량의 증대가 만들어낼 현실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민낯이에요.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나도 모르게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물건을 사기가 어려우니 열심히 살아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자본주의 민낯 첫 번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편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운동본부 박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